안녕하세요. 오늘은 샌딜 멀레이너성과 엘다 샤퍼의 결핍이라는 책에 담긴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왜 가장 압박을 받을 때 가장 최악의 결정을 내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감에 막 쫓길 때, 아니면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때, 왜 우리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바보 같은 실수를 하게 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법한 아주 보편적인 질문이죠. 오늘 이야기할 이 책은 바로 이 문제의 전곡을 찌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책이 제시하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기존에는 가난하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실수를 보면서 저 사람 의지력이 부족하네, 절제력이 없네 하면서 개인의 탓으로 돌렸잖아요. 하지만 저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있다는 거죠. 즉, 결핍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꿔버리는 일종의 인지적 함정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결핍이라는 덫이 뭔지 큰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게 우리 뇌에 어떤 세금을 매기는지, 그리고 이 이론이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강력한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실용적인 해결책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결핍이라는 덫입니다. 저자들이 말하는 결핍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지 그 전체적인 그림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5문장이 사실 이 책의 모든 걸 압축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결핍은 그냥 돈이 없는 상태, 시간이 없는 상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하나의 강력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 사고방식은 마치 터널처럼 우리 시야를 확 좁혀버리고요. 뇌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결국 우리를 더 나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악순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해결책이 개인의 의지력을 탓할 게 아니라 이런 결핍 상태를 고려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핍이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뇌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메커니즘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자들이 쓰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바로 터널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캄캄한 터널 안에 갇히면 저 멀리 보이는 출구불빛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딱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핍에 시달리면 당장 급한 그 문제 하나에만 모든 정신이 팔려서 다른 중요한 일들은 그냥 다 놓쳐버리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집중하는 집중 배당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걸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터널링 현상은 결국 우리의 인지 대역폭을 갉아먹습니다. 이 대역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리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의 총량 같은 건데요. 결핍에 대한 걱정이 이 대역폭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에 너무 무거운 프로그램 하나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다른 작업들이 전부 버벅거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와, 이 슬라이드에 나온 숫자 -13.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연구는 결핍이 우리 뇌에 부과하는 인지적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똑같은 농부들인데 단지 수학 전이라 돈이 없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IQ가 13점이나 떨어진 것과 같은 인지능력 저하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그 사람들이 덜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런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 정신적 자원이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걸 의미하죠. 자, 이런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그 심오한 관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엘 카너먼이 이 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나쁜 결정을 내리는 거지 나쁜 결정을 해서 가난한 게 아니다. 와, 이거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버리는 선언이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거죠. 결국 이 책이 말하는 세계관의 핵심은요. 개인을 비난하는 대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려는 깊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의 실수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 탓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개인의 의지력이 아니라 누구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 결핍이라는 환경 자체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해결책도 당연히 사람을 뜯어 고칠 게 아니라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어야겠죠. 하지만 아시죠? 이렇게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아이디어에는 늘 날카로운 비판이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 결핍 이론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입니다. 과연 이 결핍이라는 상황이 개인의 성격이나 평소 습관, 노력 같은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만큼 그렇게 절대적인 걸까요? 너무 상황만 강조해서 개인의 주체성을 폄하하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비판가들은 개인의 성실함이나 회복 탄력성 같은 요소들이 여전히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책에 나오는 인도 노점상들이 빚을 갚아줘도 다시 빚더미에 앉는 걸 단순히 여유가 없어서라고만 볼 수 있냐는 거죠. 어쩌면 돈을 관리하는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뭐든지 결핍 탓으로만 돌리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케일이 좀 더 큽니다. 이 이론이 빈곤이라는 거대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심리 문제, 그러니까 인지 대역폭 문제로 너무 축소시켜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실 이 책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불평등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들은 거의 다루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빈곤의 원인을 사회 시스템의 실패가 아닌 개인의 좁아진 대역폭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건 사회 시스템이 져야 할 책임을 교묘하게 개인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비판은 해결책에 관한 겁니다. 문제 진단은 정말 날카로운데 그래서 내놓은 대안들이 과연 현실의 뿌리 깊은 결핍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고 실용적이냐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이 책이 가장 많이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해요. 문제 진단에 비해 해결책 제시는 다소 힘이 빠진다는 거죠. 미리 계획하세요 같은 조언들은 솔직히 다른 자기 개발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설익은 해결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강력한 이론과 그에 대한 만만치 않은 비판들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논의에서 어떤 핵심을 가져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책의 이론에 분명 한계가 있더라도 결핍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건 정말 강력한 새로운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핵심은 사람을 고치려 들지 말자는 거예요. 대신 사람이 압박 속에서 실수하기 쉽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여유를 만드는 겁니다. 병원이 응급수술을 위해 수술실 하나를 항상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삶과 조직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흡수할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죠. 둘째, 더 나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복잡한 절차는 단순화하고 자동 위책처럼 한 번만 설정해두면 신경 쓸 필요 없는 장치들을 활용해서 우리 뇌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복잡한 서류나 어려운 결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결핍 세금, 그러니까 내 정신적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갉아먹고 있는 건 뭔가요? 그리고 그 부담을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내가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완충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이 강력한 개념을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 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